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속성 중심의 문학관과 문학교육, 그리고 활동 중심의 문학관과 문학교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실체 중심의 문학관, 그리고 그에 따른 문학교육은 문학을 작가, 작품 중심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따른 문학교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고, 또한 교양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면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동질감, 사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인간적 유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작품 이해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정전 일변도의 교육을 통해서 창작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즉 전문적이고 예술적 경향에만 국한되기 쉬운 단점, 그리고 문학의 이해와 감상에만 한정된다는 점, 또한 통시적 실제성, 즉 역사적인 작품의 흐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분류의 체계를 중심으로 문학교육을 생각하다 보면 문학사의 흔적만을 더듬는 일종의 유사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식적인 분류를 골몰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제 변화하는 그 문학의 본 모습을 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속성 중심의 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작가나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특수한 성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속성이 뭐냐? 14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듯이 속성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성은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학의 경우는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의미를 천착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것은 본질과 관련되는 거죠. 문학 본질이라는 것은 그 대상만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니까, 속성이 그 대상이 가지는, 즉 문학이라는 것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해와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속성 중심의 문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성 중심의 설명 방법을 구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어원 설명, 두 번째는 요소 분석, 세 번째는 이제 맥락 분석인데, 어원 설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원을 통해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문학의 속성이 어떠했던가 뭐 그런 것을 밝히는 거고, 이거는 잘 현재 문학 교육에서 활용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요소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문학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고, 맥락 분석 역시 문학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 중심의 문학관에 의한 문학 교육은 사실상 그 현재 그 중등 문학 교육에서는 거의 주류에 가까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주류에 가까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기 나와 있는 어원 설명, 요소 분석, 맥락 분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 설명은 뭐 15페이지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문학이란 문자 그대로 하자면 글공무라는 뜻밖에 없다. 서양의 리테라투라란 말도 본래는 글로 쓰여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문식성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죠. 리터란 말이 이제 언어라는 뜻이죠. 언어, 글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리테라투라란 말도 글로 쓰여진 것, 뭐 문헌, 학문 분야에 관련된
문헌을 주로 뜻하는 말이다가 19세기 이르러서야 이제 문학이라는 현재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제 리터레처죠. 그 이전에는 이제 포에시아, 즉 시라는 말이 현재 문학에 해당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포에티카, 그거는 사실 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극에서 카타르시스 같은 개념도 다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시가 사실은 이제 문학이라는 말로, 현재 문학을 뜻하는 말로 쓰였고, 동양 역시 이제 현재 문학에 해당되는 말은 시나 시문 같은 말로 썼습니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은 시라는 다소 좀 한정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학의 어떤 어원을 설명함으로써 범위 또는 뭐 속성, 범위는 글로 쓰여진 것이다. 뭐 속성, 그리고 이제 속성이라는 것은 뭐 원래는 글로 쓰여진 모든 것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현재 뭐 시, 소설, 희곡 등등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 라고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원 중심의 설명 방식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시적 변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원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원래 문학이 어떤 거였는데 원래 문학은 어떤 개념을 시작했다가 시대가 바뀌고 또는 사회 문화적 상황이 바뀌면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변화했는가,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속성의 변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원 분석이라는 것은 뭐 현재 뭐 중고등학교 문학 교육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요. 대학 이상에서 어원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문학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의 문학 교육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학적 요소나 맥락을 분석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사실 중요하죠. 요소란 뭐냐? 자,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시답게 하는 요소가 뭐냐? 그리고 소설을 소설답게 하는 요소가 뭐냐? 시는 뭐 운율, 비유, 상징, 그리고 뭐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인데, 요소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각각의 내용을 실제 작품과 비교해서 이 작품의 운율의 요소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뭐 삼음보에 음보율이 사용되고 있다. 또는 뭐 진달래꽃에서 나오는 뭐 이미지는 즉 심상이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사실 뭐 김서울시에서는 심상이 그렇게 막 잘 드러나지 않지만 좀 이제 바꿔서 뭐 정지용이라든지 그런 모더니스트들은 심상을, 특히 시각적 심상을 굉장히 잘 드러내기 때문에 뭐 그런 심상을 분석한다든지, 뭐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뭐 아시다시피 정지용의 향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뭐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좀 더 나아가자면 게으른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금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다, 그렇게 얘기되겠죠. 즉 정지용 시에서는 소리마저도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려는 그런 이미지즘,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즘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죠. 그 향수시의 네 번째 연인가 보면 뭐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 이것도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말을 달린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또 변화시켰습니다. 이 둘 통해 볼 때 이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의 어떤 이미지적 요소는 뭐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요소 분석인 거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는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회,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하층민이고 굉장히 입은 거칠지만 또 뭐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인물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당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이제 뭐 일제시대이며 좀 시각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겨울이고요. 초겨울일 수도 있겠고, 눈이 데려다가 진눈깨비로 내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서울의 초겨울이겠죠. 그리고 뭐 공간적 배경은 뭐 서울 쪽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요소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 요소를 통해서 전체적인 문학의 상을 그리는 것이 요소 분석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요소라는 것은 그것 없이는 문학이 성립되지 않는 성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속성을 알게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전체는 자 부분들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각각의 요소들이 전체 작품 전체의 어떠한 뭐 영향을 주는가, 또 각각의 요소들의 관계가 한 텍스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뭐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문학 텍스트 자체 텍스트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소 분석은 문학이라는 전체 상을 그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런 분석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맥락 분석인데, 맥락 분석이 뭐냐? 이제 문학이 생성되는 요인, 그리고 생성과 향수라면 좀 애매한데 뭐 수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수용.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된 문학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것에 관여하는 요인, 그리고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학 그 자체를 분석하기 보다는 그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재 1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이광수의 무정에서 어떤 삶을 볼 수 있으며 박지원의 허생전에서는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살피는 것이 이제 문학이 근원적으로 인간의 일이라는 점, 즉 그건 뭐야? 문학의 속성인 거죠. 자, 인간 이해와 가치 탐구에 이루고자 하는 속성, 문학의 속성이죠. 문학이란 결국 인간을 이해하고 가치를 탐구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속성을 지닌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속성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 뭐 아까도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문학 교과서에 어디를 펴봐도 어떤 학습 활동을 봐도 이러한 속성을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그 활동의 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좀 이제 문학 교육 자체가 사실 그 교과서 학습 활동을 보시면 이 속성 분석하는 것도 많지만 또 활동도 많이 있어요. 뭐 혼자서 하기, 여럿이 하기,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이 지어질 수도 있고, 뭐 개인 학습, 모둠 학습, 뭐 교과서에 따라서 약간 학습 활동의 이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학습 활동이 속성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음에 할 활동 역시 학습 활동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일부 수행평가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행평가도 뭐 학습 활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따로 이제 그 과제를 내어준 경우도 많이 있고, 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 활동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처리되죠. 안 하던가 수행평가를 위해서 일부만 하던가. 그렇지만 어떤 지식과 관련된, 즉 이제 요소 분석, 맥락 분석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 분석 또는 맥락 분석이 사실은 우리
실제의 문학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건 당연히 이제 평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활동 평가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물론 수행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서는 사실 뭐 변별을 크게 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필 평가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하게 변별을 낼 수 있죠. 문제 점수도 뭐 3점, 2점 그렇게 하지 말고 3점, 3.3점, 2.7점 그렇게 배점을 준다면 굉장히 세분화된 층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필평가를 하기 아무래도 유리한 것은 이 속성이 되기 때문에 학습 내용도 속성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옳다 그르다 떠나서 현실이 그러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있으시겠지만 또 계속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볼 것은 이제 속성 중심 문학관의 효용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속성 중심 문학관에 따른 문학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본질이라는 것은, 속성은 본질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 본질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 가능하게 하죠. 이게 문학인지 이 비문학인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자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죠. 그 결과 3번 문학성의 척도를 지닐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문학인지 좋지 않은 문학인지. 자, 좋은 문학이 뭡니까? 속성 중심에 따르면 그렇죠. 문학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문학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훌륭한 문학이냐 하는 평가는 그 속성의 유무 또는 그 속성이 잘 구현되었느냐 거기에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면 문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실체 중심의 문학관 같은 경우는 작가와 작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폭넓은 이해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천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진 어떤 특성, 본질을 깊이 있게 천착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천착할 수 있게 되므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그리하여 수준 높은 교양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네요. 속성 중심과 실체 중심의 공통점, 수준 높은 교양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문학에 대한 지적 우수성, 내가 아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척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똑똑한 척이라고 약간 제가 비하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막 척을 하지 않고 그 문학적 교양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그 교양이 발휘된다면 사실상 실용적인 도움은 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뭐 궁금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게 한계긴 하지만, 자, 그리고 5번 봅니다. 이제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를 좋아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가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많은 문학의 속성을 탐구하면 문학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학 언어를 일상어와 다르지 않은 문학 언어를 일상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쓰는 단어 뭐 몇백 개 아니잖아. 몇백 개, 몇천 개, 몇천 개까지 갈라나요? 근데 연구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 언어를 일상에서 좀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또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정확하게 또는 좀 유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제가 뭐 누가 쓴 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짜증난다는 표현을 쓰지 말자. 그것이 언어 생활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기회가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짜증난다.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불만이거나 하여튼 좀 싫은 대부분의 어떤 경우를 짜증난다라는 한 단어로 이제 다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경제성 면에서 보자면 그게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나의 단어로 그 복잡 다단한 감정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언어의 유창성, 다양성, 뭐 또는 뭐 그 수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뭐 짜증난다, 뭐 대박 그런 어떤 어디나 쓸 수 있는 그 맞는 키워드 같은 그런 단어를 뭐 사용하는 이점도 있겠지만 뭐 사실 맥락에 따라서 뭐 단어가 어떻게 미묘하게 차이를 내는지 뭐 그런 것을 또 알 수도 있겠으나 그 사실 학생들의 언어 생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언어 생활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 언어를 일상 언어에 조화시키면 그런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는 뭐 느낌이라든지 생각을 좀 더 적확하게 그리고 유려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러한 능력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장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성 중심의 문학 교육이 가지는 단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문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죠. 문학은 이래야 된다.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변해온 것이고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작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문학다운 속성을 많이 가진 문학은 훌륭한 문학이고 그렇지 않은 문학은 훌륭하지 않은 문학이다 라고 이제 고정관념을 말한다면 사실 문학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아주 뭐 이미지가 선명하고 비유가 적확하고 상징이 굉장히 고차원적이면서도 딱 잘 맞아 떨어지는 흔히 말하는 속성 중심 문학관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잘 쓴 시다 하는 시가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일상어를 반복하고 또 정서 자체도 그렇게 막 뛰어난 정서가 아닌 복잡한 정서가 아닌 뭐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런 시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문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냐? 아니죠. 예. 문학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뭐 정서나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그 형식적인 측면은 그 가치를 또는 정서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너무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시는 이래야 한다, 소설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작품을 속성으로 치우쳐 바라보게 되어 무의미한 분석 작업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 공부할 때 막 그러잖아요. 시 한 편 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뭐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실 해결되지 않았죠. 그것이 옳다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교육 방법 말고 뭐 다른 교육 방법 없는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자 작품을 이제 속성에 치우쳐 바라보게 되므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석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또는 학습 목표에 도움이 되는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분석을 위한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문학 교육이 현재 이 속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어떤 그 학생들의 문학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즉 여기 쓰인 것처럼 문학 교육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도 이 분석 중심의
그 문학 교육 교수 학습이 사실은 어떤 그렇게 큰 효용이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 중심의 문학과는 분석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문학 교육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는 뭐 텍스트가 가지는 어떤 그 책 속성 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시대적인 관련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면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자, 문학과 삶을 이제 유리시킨다, 따로 분리시킨다는 거죠. 자, 문학을 인간의 가치나 성장에 무관한 예술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문학만이 다른 어떤 여타의 글에 비해서 특별하고 우월한 무엇인가로 보게 함으로써 문학과 삶을 분리해서 보게 만드는 것도 이제 속성 중심 문학 교육의 결정적인 약점이죠. 이 부분은 사실 이 우리가 2차 교육과정, 1차 교육과정부터 2차 교육과정기부터 4차 교육과정기까지 이 속성 중심의 문학 교육관이 행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일부러 속성 중심의 문학 교육이 시행되었다. 왜? 문학을 어떤 인간의 가치나 성장에 무관한 예술, 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과는 무관한 그런 예술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인간의 가치나 성장에 무의미한 예술이란 그런 오해를 만들기 쉽고, 그 결과 진실이라는 의미의 추구보다는 기교에만 매달리는 문학관을 낳게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자, 속성 중심 문학관의 한계에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신비평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말로는 설명드리겠는데, 이 신비평이 사실 우리나라 문학 교육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뭐 시험 범위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우리 문학 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속성 중심 하고 실체 중심 문학관의 얘기를 할 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그러니까 실체 중심 문학관에서는 이제 문학 활동 자체가 사실은 뭐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외우고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즉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문학 교육은 특별한 어떤 이론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실체 중심이 된 거다, 뭐 그렇게 말해도 사실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철이 그 신비평 이론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돼요. 뭐 백철이라고 아시겠지만 그 한국 문학사에서 그 서구 이론을 많이 수입해 온, 그리고 그것을 우리 문학에 적용시켰던 그런 연구자인데, 1950년대 후반 즈음에 이제 신비평이라는 그 문학적 이론이 우리 문단에 들어오면서 우리 문단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문학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뀌게 돼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즉 이제 뭐 이 작품은 영혼을 고양하고 신비스럽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즉 텍스트의 내적 속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이전까지 그 우리 문학 이론가들이 가졌던 조금 그런 뭐 심리적 컴플렉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신비평 연구하신 분이 한 말입니다. 이 심리적 컴플렉스를 이 신비평이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계에서도 이제 비평 방법이 이제 그 어떤 텍스트의 내적 구조라든지 흔히 말하는 앞서 말했던 속성,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단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뢰 그렇듯이 문단 내의 주류적인
평가 방식이 이제 문학 교육에도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문학 교육은 실체 중심에서 속성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2, 3차 교육 과정부터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 가지고도 많은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속성 중심의 교수학 그 수업 방법이 이제 문학 교육에서 주류가 되었고, 그러한 주류적 경향이 뭐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평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학의 속성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형식주의 비평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가치가 있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 어떤 이론적인 그 뒷받침이 없었던 한국 문단 또는 이제 문학 교육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이론으로 각광받고 그랬던 점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 앞서 얘기했던 것, 그 속성 교육 중심의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배치되는 거, 완전히 앞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C에서 한정시켜 보자면, 이제 정전 중심의 어떤 텍스트를, 정전 중심의 텍스트를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즉 텍스트 주해 방식, 텍스트의 주석을 달고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문학 수업이 완전히 정착화되었어요. 근데 이 문학 수업이 문제는 이 텍스트를 결국에는 사회와 유리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죠. 즉 문학이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지 뭐 인간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인간 자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게 하지 않고, 어떤 밝혀내야 할 어떤 뭐 지식의 보고라든지 뭐 분석해야 할 하나의 어떤 뭐 체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학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치 중에서 아주 일부의 가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또 주해식 교육 방식이, 속성을 중심으로 한 주해식 교육 방식이 또 당시 우리 교육에 맞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열악한 교육 환경이었죠. 즉 뭐 지금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으나, 한 반에 70명, 80명, 적게는 60명 정도 한 반에 몰아놓고 교사 한 명이서 별다른 기자재, TV 한 대 없이 수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90년대까지의 교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야 책 읽어,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입시라는 게 엄연히 있으니까. 입시가 있고 적은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을 별다른 기자재 없이 한 명의 교사가 가르쳐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신비평을 중심으로 한 주해식 교육, 주석을 달아서 해석하는 듯한, 여러분들 많이 했죠? 시 한 편, 시 읽을 때 밑줄 긋고 각 연마다 연의 중심 내용 쓰고, 또뭐 단어 하나 도치법이네 무슨 법이네 해가지고 모든 관련된 어떤 표현법, 심상 전부 다 이제 주석을 다는 식으로 배우고, 그러한 교육 방법이 우리의 현장에 가장 적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 내적인 상황 말고 우리가 좀 맥락을 중심으로 볼 때, 이런 속성 중심 교육이 우리나라에 흥하게 되었던 것은, 첫 번째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신비평의 영향을 받은 것, 문학 문단의 흐름이 교육계로 이관되었다. 두 번째 속성 중심 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그나마 어떤 교육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속성 중심 교육을 통해서 당시 권위주의 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때 권위주의 정권들이 색채했던 그 뭐 일종의 그 문학과 현실의 분리, 즉 순수시, 순수소설만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순수시,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와의 관련성보다는 그 문학의 내적 속성, 뭐 문학을 위한 문학,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가 이제 이 주회식 교육 또는 속성 중심 교육, 그치? 주회식 교육을 바탕으로 주회식 교육 방식을 속성을 중심으로 주회식 교육 방식이 행해진 거죠. 말이 좀 꼬여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여전히 바뀐 것은 어떤 그 문단에도 다양한 문학 인원이 들어갔고 교실에도 많은 교실 학급당 인원수도 줄었고 그리고 뭐 정권도 뭐 문민정부도 옛날 얘기지만 그건 정부로 바뀌었으나 바뀌지 않은 것은 입시. 예. 그럼 입시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다? 뭐 실체는 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어? 저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 수업 얘기를 했었지만 다음 중 금호신의 작품이 아닌 것은 그 작품 아니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금호신이나 뭐 이생규장전, 만복사 접폭이, 남녀 부조지, 용궁 부연록 그런 게 있다. 그런 것만 외우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속성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읽긴 하고 또 감상을 하는 어떤 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감상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시험 입시에 좀 더 사고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보자면 좀 더 나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뭐 다양한 어떤 속성을 통해서 공부되는 것은 그 속성 중심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맥락, 그 맥락이 이제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시라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성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문학 교육이 진행된다. 물론 이제 차근차근 바뀌고 있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전히 속성 중심 교육은 가장 주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약간 그 교재 바깥의 내용으로 말이 길어졌는데 다음 이제 활동 중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활동 중심 문학관과 문학 교육인데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이 교재가 나온 게 좀 됐죠. 1900인가요? 2000인가요? 예. 교재가 1999년도 저기 세기 말에 나온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이제 어찌 보면 나이가 많은 뭐 그런 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활동 중심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그 체계가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갓 5차 교육과정이 6차 교육과정 정도가 뭐 되고 있을.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이전이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나왔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지금 같은 이론적 근거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설명은 좀 간결합니다. 자, 활동은 이제 활동 중심의 설명 방법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활동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은 어떻게 활동함으로써 문학이 성취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이제 활동 중심의 설명 방식입니다. 활동은 이제 뭐 단순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벌이는 행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활동으로 보게 되면 그 의도와 행위의 방법 또는 뭐 가정의 특성이 중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활동 중심으로 이제 문학을 설명하게 되면 기존의 즉 이해, 감상과 같은 비교적 수동적인 그런 활동은 이제 이해라는 또는 수용이라는 지금 수용이라는 말 많이 쓰죠. 수용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해와 뭐뭐로 돼야겠죠. 이해와 표현 또는 수용과 생산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뭐 어떤 글쓰기가 강조되는 뭐 글쓰기라는 게 단순히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비평문 등을 생산하는 것도 이제 글쓰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학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6차 교육과정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문학 작품 쓰기를 거의 배제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그런 거는 전문가만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뭘 쓰냐? 쓰기 활동 5차 교육 과정부터도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이 중요시 됐으니까 그 뭘 쓰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비평문 써라. 아니면 뭐 생활문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쓰기에서 문학 작품이 배제되었는데 그러한 것은 사실은 이제 뭐 그 어떤 사실 속성 중심 또는 실체 중심의 문학관이 아직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어쨌든 뭐 이런 것은 7차 교육과정 때 다시 문학 쓰기도 강조되었으니까 뭐 굳이 더 일종의 뭐 한 교육과정의 해프닝이라 볼 수도 있는데 자 여튼 이 활동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감상은 이제 이해로 수렴시키고 또는 수용으로 수렴시키고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표현하는 즉 뭐 생산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이 활동 중심의 문학관과 그에 따른 문학 교육입니다. 자, 그럼 활동 중심 문학관의 효용은 뭐냐? 이제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뭐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야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절차적 교육 과정에서도 뭐 절차적 지식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절차적 지식.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그러한 지식이죠.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육의 목표가 문학 능력 향상이다라고 보자면 매우 이 활동 중심은 매우 실천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단순히 실체 중심, 속성 중심에는 암 자체에 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 즉 실천적인 활동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선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즉 경험적이지 않은 선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학습 구조였죠. 그런데 활동 중심은 이제 선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좀 체험적인, 실제적인 그런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습득된 지식은 문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왜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봤듯이 이해와 표현을 아우른다. 물론 이해 활동, 즉 수용 활동도 중요한 활동이고 또 생산 활동, 표현 활동도 중요한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활동을 두 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균형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활동 중심 문학과는 효용을 가집니다. 즉 앞서 봤던 실체 중심이나 속성 중심과는 매우 다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활동이다. 뭐든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문학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간다움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 자체가 써질 때가 이제 문학을 지식 중심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문학관에서 좀 탈피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 자체가 인간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활동 중심 문학관은 굉장히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체 중심, 속성 중심이 가지지 못한 활동 중심 문학관만의 아주 변별적이고 배타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활동 중심 문학관 역시 한계는 분명하죠. 물론 이 한계라는 것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활동 중심 문학관만이 강조될 때의 한계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문학 교육에서 활동만 중심으로 설계된 적은 문학 교육이 설계된 적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러한 한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교재가 어떤 그 구조적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넣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활동 중심으로 만약에 좀 더 활동 중심으로 문학 교육이 바뀔 때 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또 미리 얘기해 준다는
얘기해 준다면 그것도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나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계, 사실 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실체 중심과 속성 중심 교육 간의 한계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활동 중심 문학 간의 한계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겪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활동만 강조하게 되면 실체적이나 속성적 지식, 앞서 봤던 실체적, 속성적 지식을 좀 도외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어떤 절차나 방법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를 읽는다, 아니면 또 뭐 비평문을 쓴다, 또는 어떤 뭐 여러 뭐 역할놀이를 한다고 할 때 텍스트와 관련된 지식보다는 그 역할놀이를 하기 위한 방법, 또는 비평문을 쓰기 위한 방법, 즉 역할놀이의 절차, 비평문 쓰기의 절차, 그런 것만 강조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활동을 강조하게 되면 강조되는 지식은 실체적이고 속성적 지식이 아니라 절차적인 지식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체적이고 속성적인 지식은 이제 등한시, 도외시 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활동 중심 문학 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애들 연극이라든지 뭐 그런 걸 시키게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 그 배워야 되는 텍스트 내용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연극을 잘할 것인가, 뭐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죠. 쉽게 말해서 제사보다 약간 제사밥에 더 관심을 가지는, 약간 비유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실체적, 속성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체적, 속성적 지식을 도외시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앞서 봤던 그 실체 교육과정 속성 중심의 교육에서는 둘 다 어떤 교양적 측면이 강하다 그랬죠. 그리고 교양을 통한 동질감이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활동 중심 속성 이 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실체적이고 속성적인 지식이 조금 등한시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반복적 경험을 없으므로 동질감이나 유대감이 형성되기 어렵겠죠. 지식을 너도 이거 알아? 나도 이거 아는데 우리 요게 대한 얘기해 보자,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모여가지고 야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같은 드라마를 봤다, 그럼 드라마에 대한 얘기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뭐 동질감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표현 쉽게 얘기하자면 뭐 비평문 쓰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질감을 가지지 않죠. 물론 뭐 현실에서는 뭐 소설 가지고 국어과끼리야 그렇지 모르겠지만, 뭐 소설 내용 가지고 그렇게 뭐 동질감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옛날처럼 뭐 문학 살롱이 있을 때 뭐 가능했을지 몰라도 뭐 현재는 사실 좀 어렵다,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적 경험을 통한 훈련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아무래도 절차적 지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절차적 지식마저도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체계가 없다면, 뭐 지금이야 이제 사실 제대로 된 체계가 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은 약간 기우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활동 중심 교육이 잘 설계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숙련성에만 기울어짐으로써 교육이 아닌 훈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중심 문학관에서 다루는 실체적 지식도 굉장히 정교하게 체계화되어야지만이 이런 훈련으로 치달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학을 보는 관점의 수립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을 보는 관점의 수립이라는 것은 뭐 제목이 좀 그런데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앞에 그 실체 중심, 속성 중심, 이 활동 중심 이 세 가지 문학관을 문학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 제외하고도 다른 내용도 일부 언급이 되나 결국 이 세 개의 문학관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책 저자의 설명이 있을 건데 뭐 포괄적 시각은 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 다 하자. 다 하자. 그리고 위계적 시각은 그러면 다 할 건데 어떻게 뭐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뭐를 제일 좀 중요하지 않게 여길 것이냐. 그러니까 위계는 등급이죠. 어떤 걸 가장 좋은 뭐 금메달 주고 어떤 건 동메달 줄 거냐 하는 것처럼 서 각각에 대한 일종의 준서 그것이 이제 뭐 학교 급별로 또는 목적별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 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통합적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포괄적 시각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것은 포괄적 시각에서는 통합적 시각에서는 이제 문학과 일상의 어떤 구분을 하지 말자. 문학을 통해서 일상어도 하고 일상을 통해 일상어의 향상을 도모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다음 시간에 조금 요 부분에서 사실 뭐 길게 다룰 것도 없긴 한데 잠깐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 교육에서 이제 2절이 끝나고 즉 이제 문학 교육 논의의 전제라는 1절과 이제 문학을 보는 눈과 문학 교육 논의하는 2절이 끝나게 되고 이제 3절은 이제 언어 교육의 본질과 문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문학 교육의 목표라는 좀 이제 1장은 좀 원론적이고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이 이제 문학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논의가 계속 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교육에 대한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문학 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에 대한 건가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